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여러분, 한류하면 가요나 드라마가 전부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한국의 농수산식품도 한류의 바람을 타고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K-팝을 넘어선 K-푸드, 바로 이 뒤에는 항상 이분이 계셨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재수 사장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안한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실까요? 예. 네. 내수시장의 포화로 인한 소비 한계와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식품업.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유통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만나고 싶은 사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제일 먼저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역사를 보면은 1967년에 설립되는데 당시에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이 좀 부족한 시절에 또는 생산이 많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는 시절에 이럴 때 농산물을 수매해서 비축을 해놔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월이 흐르면서 좀 기능을 좀 개편하고 또 명칭도 바꾸고 지금 현재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글자 수로 따지면 11자입니다. 네. 그것은 2012년에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 영문 약자로는 AT라고 하고 우리 이 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전남 나주로 이전했습니다만은 지난해까지는 서울 양재동 꽃시장 옆에 있는 그게 AT센터라고 하고 있는 그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매 비축을 한다든지 또는 국내 만성적으로 부족한 주요 양념류에 대해서는 수입을 해서 저희 비축 창고에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방출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을 과거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2012년도 이후에는 수출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농수산식품의 파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의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파동이 주로 많은 것이 여름에 어떤 고랭지 배추다. 여름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에 대관령이라든지 강원도 고랭지 해발 600m 내지 700m 이상에 되는 그런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 즉 공급은 한정돼 있고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한정적인 지역에서 공급이 되는데 생산은 소비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급을 정확히 맞춰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일기의 변화에 따라서 비가 조금 많이 와버리면 그냥 또 굉장히 생산이 줄어들 수 있고 또 가물어도 생산이 줄어들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적게는 그냥 하루 정도 비가 오면은 또 이렇게 부피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며칠간 가물면은 또 생산이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그 아주 취약한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름 고랭지 배추다. 또 뭐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과 소비가 정확하게 맞추어가기 어려운 그런 생산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기후 변화가 거의 전방위로 이렇게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병해충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농업의 생산 환경이 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수입이 거의 자유화 다 됐습니다. 이제 모든 농산물에 올해 1월부터는 이제 쌀도 수입 개방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만은 전 농산물이 다 개방이 되고 외국의 싼 농산물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 가격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정한 수요 이상으로 우리가 공급 체제를 늘 생각하면서 비축해 놓은 농산물을 방출을 한다든지 수입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모아가면서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 잘 맞는 유통 개선법 중 하나가 바로 그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은 전통적으로 보면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가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약 1,300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50% 이상 한 52% 정도가 도매 시장을 통한 유통이에요. 흐름이 물류의 흐름이. 그래서 도매 시장이 맥히면은 굉장히 많은 차질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유통 경로와 어떤 면에서는 경쟁 체제도 되고 또 시장 유통 경로를 비상시에는 대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만들자는 노력을 한 것이 사이버 거래다. 그래서 사이버 거래소가 지금부터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거래액이 52억에서 출발했습니다. 52억. 네. 근데 지금 4년 만에 2조 1,500억. 작년 거의 말 4배 기준으로 가량 성장한 굉장히 거예요? 많이 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거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오프라인 상에 네. 생길 수 있는 유통 비용 과다 또는 단계가 많은 것을 줄여나가는 그 어떤 유통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조 1,500억 거래 실적이 상당 부분 학교 급식도 저희 그 거래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B2B나 B2C도 네.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통을 전통 경로를 통한 유통도 있지만 이제는 다양한 사이버 거래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라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유통 경로를 다원화하는 것이 비용 절감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유통 비용 절감의 효과가 소비자들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지금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게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전체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비자들이 하는 것이. 근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대안 유통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개방화 시기에 우리가 농산물 유통을 제대로 개선해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요즘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렇게 농수산물 파동이 조금 올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근데 가뭄이 지금 현재 뭐 기후 변화 요인도 있고 네. 또 또 기상 이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가뭄이 뭐 이렇게 강원도라든지 뭐 이 강화도 이제 일부 지역에 국지적으로 가뭄의 사태가 심하고 남부 지역이라든지 중부 이하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값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과거에 2년 동안 채소류, 양념류 값이 아주 낮았습니다. 2년 동안에. 생산은 많이 되고 네. 소비는 줄어들고 해서 값이 낮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값이 떨어졌다. 이제 조금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또 올라간다고 바로 방출을 하고 또 수입을 해오느냐. 이런 그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지나치게 폭등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없도록 저희 비축 물량을 이제 방출을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또 방출을 해도 효과가 없다 할 때는 또 수입도 고려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신축적으로 또 방출을 하는 뭐 그런 정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나친 폭등 폭락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뭐 기상이 계속적으로 가물었으면은 네. 조금 심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고 해서 네. 막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항구적인 장마에 대비한 대책을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막 상류 지방에 잘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전국 저수지가 17,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고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저수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준설도 하고 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가뭄 시대 대비에 네.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중국 시장만큼이나 크다고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 교도인들이 먹는 할랄 음식이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중동 순방 다녀오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3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요? 예, 알다시피 우리가 이슬람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정보나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슬람 인구로 봐서도 18억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25% 정도가 됩니다. 오. 식품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요. 네. 2012년도 기준으로 1조 880억 달러. 저희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100조 원 가까이 되는 1,100조 원이 되는 그 중국 시장 규모 네. 정도가 이르는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보도 많이 없었고 네. 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대통령께서 UAE하고 이슬람권에 이렇게 순방하시면서 협정 MOU를 맺어 와서 우리 식품이 본격적으로
이슬람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파견 보내고 저희들이 조만간 지사를 아부다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중동 시장에 대한 정보나 자료도 많이 얻고 또 중동에 있는 큰 업체들이 우리와 본격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전시회나 박람회 뭐 이런 것들을 그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사가 설립되고 기반이 갖추어지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아마 블루오션 새로운 네. 시장이 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이슬람권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할랄 즉 이슬람 율법이 허용되는 음식 네. 그건 할랄이라는 좀 인정의 좀 까다로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네, 할랄 인증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식품위생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랄은 뭐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들도 먹지 않고 알코올 또는 알코올성 음료도 먹지 않고 하는 그다음에 도축 방법도 이슬람 율법이 허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도축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라마다 할랄 인정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뭐 굉장히 까다롭고 접근이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현재도 우리 이 식품이 많이 진출해야겠습니다. 할랄 인정을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라면류도 있고 뭐 다양한 식품들이 이제 이슬람권에 진출해 있고 뭐 특히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방콕 인데도 많이 그 진출해가 있는 것들이 할랄 인정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중동 지역의 거점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식품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사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예. 이 농식품 중소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희들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미래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데 네. 영문 약자로 YAF이라고 있습니다. 야비요. YAF, Y-A-F-F, 양 에그리 푸드 펠로우십이라고 했는데 농식품 미래 기획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공에 관계없이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 식품 분야와 유통 분야, 수출, 수입 이런 분야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자료도 교환하고 또 청년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1년 만에 약 한 2,520명 정도가 회원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뭐 미국의 동부 지역에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MIT 등 이런 학생들도 모여서 자체적으로 참여도 하기도 하고 일본, 상해, 뭐 이 구주, 미주 전 세계에 걸쳐서 젊은 학생들이 IT 전공 분야 또는 건축, 토목, 뭐 식품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 우리 AT가 어떤 국내외 행사를 할 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하고 네. 방학 중 또는 1년에 어떤 몇 번씩 인턴으로 와서 채용돼서 또 공기업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공기업과 같이 활동을 해보는 기회를 젊은이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제가 지역에 있는 중소식품업체를 방문하고 수출 현장에 다니고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만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얍 회원들을 뒤에 배석을 시켜서 직접 경영주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그 대학 현재의 교육이 보면은 또 현장 실습이라든지 현장에 가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봐라. 농업이나 유통이나 식품이나 수출 분야도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다. 중소식품기업도 일자리가 무지 많다. 학생들이 일자리에 대한 눈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눈을 넓혔고 그 교육 프로그램도 그냥 소위 말하는 첫 시간부터 창업 절차, 둘째 시간에 창업 자금 조달 뭐 이런 아주 핵심적이고 엑기스 되는 내용만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 아주 유익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예. 한국 춘란이라는 게 예. 1억 2천만 원대 경매로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예. 한국 춘란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비싼 거죠? 그 우리가 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뭐 성진이나 뭐 축하할 때 보내는 뭐 10만 원 내외의 그런 네. 양난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만은 그런 난도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에
토종으로 자라는 뭐 그런 특이한 그런 난들이 있습니다. 토종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산에도 있고 직접 재배하는 것도 있는데 그 난이 현재까지는 공개된 시장에서 경매 체제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음성적으로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것을 좀 판매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개된 장소에서 경매 제도로 해서 거래가 되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 준비를 해서 우리 양재동 꽃시장에 경매장이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한국 춘난의 경매제를 작년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소위 말하는 좀 대박을 터뜨렸다 할까요? 처음에 5,5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지난해 값이 많이 올라가고 올 초에 1억 500만 원짜리가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얼마 전에 1억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즉, 난 하나에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잘 이렇게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난 시장이 약 2,500억 정도의 시장인데 이렇게 공개 경매제를 해서 어떤 시장을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또 종사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이 1조 시장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업 분야에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품들을 지하에 있는 것을 좀 끌어내어서 공개되고 투명한 거래 제도로 올림으로써 많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다. 특히 난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재배 적지가 도시의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요? 온도나 습도가 일정하고 햇볕도 일정한 그런 베란다에서 일정한 기간 키우다가 출하하기 얼마 전에 이제 전문 재배 단지에 이렇게 넣어서 팔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몇백만 원 또 잘 받으면 몇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은퇴자들의 좋은 그 부업 소득거리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이 어떤 영역을 뭐 먹는 농업, 쌀을 밥을 해먹고 뭐 고추, 마늘, 양파 재배해서 먹는 농업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먹는 농업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런 거 보는 농업, 치료 농업, 새로운 기능성 농업, 농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신소재, 고부가치 신소재를 만들어서 파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발굴해내서 시장을 만들어주고 고부가치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그 어떤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신종플루로 고생을 했는데 신종플루의 그 치료약이 타미플루인데 타미플루의 주 성분이 중국에서 나는 팔각회향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스타니스라는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추출해서 만드는 벤처 회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였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과 농촌에 있는 많은 자원들, 한약재, 기타 많은 그 자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특수한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그것을 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이나 뭐 화장품이나 다양한 이런 것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농업의 어떤 면에서 식용 농업을 비식용 고부가치 농업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학자들의 목만은 아니고 농학자들과 뭐 의학자들, 기타 약학자, 막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이 IT와 BT와 그야말로 NT 등을 융복합한 새로운 어떤 창조 농업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먹는 농업의 시대로는 부가가치가 뭐 아주 크지 않은데 새로운 농업, 지금같이 뭐 춘난 같은 그런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거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농작물에서 신소재를 추출해내서 고급 상품, 약품 만들어서 파는 농업 등 고부가치의 농업으로 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농업의 새로운 영역, 즉 창조 농업의 시대다.
미래 산업으로서 이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진 게 바로 이 농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앞으로도 우리 농업에 더욱더 활력과 또 기회를 불어넣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